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Use of Confidence Intervals in Interpreting Non-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라는 제목의 논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이죠. 2021년 노벰버에 나온 이런 JAMA Guide to Statistics and Method라는 게 있었어요. 벌써 6,000번 이상 봤네요. 보면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not significant한 리절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논문이 있고요. 그 논문이 PDF가 무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아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하면 그거는 highly dependent한데 number of patient예요. 다시 말하면 숫자가 되게 많으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오고 숫자가 적으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도 있고 또는 이제 RCT 같은 게 또 있는데 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 않게 나오는 경우, 즉 뭐 p 값이 뭐 0.2라든지 0.5라든지 이렇게 나온다 쳐요. 그러면 이것이 important question을 남기게 되죠. 이것이 실제로 차이가 없어서인 건가, 아니면 n수가 작아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게 나오는 건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두가 애매한 거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p 값이 그냥 크면 통계 차이가 없다, 또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워 어널리시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구가 끝난 다음에 하는 파워 어널리시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파워 캘큘레이션 자체는 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샘플이 필요할 건가를 계산하는 게 캘큘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연구를 위한 준비지 이번 연구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careful use of confidence interval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분들의 논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no effect, 우리가 뭐 t-테스트나 이런 데서는 0이 no effect고, odds ratio라든지 hazard ratio 같은 경우는 1이 no effect죠. 이런 상태에서 confidence interval이 요 no effect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p 값이 큰 경우죠.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MCID minimally 이거예요. minimally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라고 하는 건데, 이 낮은 쪽보다 큰 경우, 만약에 인터벌이 A가 이런 경우,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경우, 또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보다 작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동등하다,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는 또 큰 경우, 인터벌 B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또 샘플을 더 많아지면 통계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 정도, 뭐 비열등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C인 경우는 진짜 샘플 수가 너무 작아서 결론을 낼 수 없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라는 것은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이런 것도 있고, 이 펌메드에서 검색해 보면 요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저자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어떤 거냐, 단순히 P값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P값이 클 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오해, 악습을 해결할 수 있고요. P값이 작을 때 임상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버리는, P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해석하는 그런 악습인데,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어차피 P값이 뭔지를 알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minimally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라는 개념 자체가 MCID라는 것은
이 저자가 판단할 게 아니라 독자들이 판단해야 할 것을 저자가 그냥 임의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MCID를 누가 결정할 거냐는 거, 어떤 스케일 결정할 거냐는 것도 사실은 너무 주관적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반대하는 의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혈등성 한계나 동등성 한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히 비혈등성 한계나 동등성 한계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시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 Minimal Clinical Important Difference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발생하는 거죠.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약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피던스 인터벌로도 생기는 문제 중에 다중검증의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강의를 하나 준비했다가 연기된 강의가 있죠. P값의 3대 5회와 그 해결책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P값이 클 때, 작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오는 얘기예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고, 이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고, 의견을 드리자면 미니멀 클리니컬리 임포턴트 디퍼런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된다든지, 비혈등성 한계나 동등성 한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뭐냐면, 연구자들이 P값이 무엇인지, 왜 그걸 오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것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근본 A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딴 방향으로 돌아가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P값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 그것도 사실 뭐 문제예요. 그것이 P값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사용하는 것이 P값을 쓰는 것보다 더 좋다, 그건 아주 전 100% 동의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P값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P값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오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마치 수능 점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목매달고 있잖아요.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뭐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다 라고 뭐 그런 말 하는데, 당연히 행복순위 아니죠. 누가 행복순위를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P값에 관계된 오해와 뭐 해결책 뭐 이런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연기됐고,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그 주최하는 측에서 뭐 날짜를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 사슬로 또 강의를 개설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